38년 동안 나는 이 비밀을 마치 혈관 속 독처럼 간직해왔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불면증이 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 73번째 생일을 맞아 내 안에서 나를 잠식해온 이 짐을 벗어버릴 때라고 결심했다. 내 이름은 엘레나이고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사랑, 충성, 그리고 복수의 갈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한다. 계속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동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은 1985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35세였고 코르도바 중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 시대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미 결혼해서 오로지 가정에만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모든 것보다 내 경력을 선택했고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내 인생은 페르난도를 만난 날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42세였고 심장혈관과 의사였으며 이혼한 상태로 소피아라는 12세 딸을 둔 아버지였다. 그는 새로운 심장내과 부서장으로 병원에 왔고 첫 순간부터 모든 간호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소수의 남성만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권위와 친절함의 조화 때문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응급 상황 중이었다. 한 환자가 새벽 3시에 대규모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나는 당직 간호사였다. 페르난도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4시간 연속으로 일했고 나는 매 순간 그의 곁에 있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구, 모든 약품, 모든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면서 말이다. 마침내 환자가 안정되었을 때 그는 나중에 나의 파멸이 될 그 녹색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엘레나, 당신은 정말 훌륭했어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단순한 말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줄 몰랐던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몇 주 동안 나는 그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핑계든 찾았다. 그가 당직일 때 자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그의 스케줄을 외웠으며 심지어 동료가 그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향수로 바꾸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했지만 그 순간에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십계처럼 느껴졌다. 페르난도는 긴 수술 후에 나를 커피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의학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의 부서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마치 그것들이 지혜의 진주라도 되는 듯 그의 모든 말에 매달렸다. 점차 대화는 더욱 개인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 홀아버지로서 소피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루 종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은 치료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모르는 최악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라고 어느 날 밤 병원의 빈 복도를 걸으며 그가 털어놓았다. 우리가 만난 지 6개월 후 페르난도가 공식적으로 내게 연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장 로맨틱한 방식으로 했다. 도시에서 가장 우아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 뿌려진 장미 꽃잎들, 그리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벨벳 상자와 함께 엘레나, 그가 내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기를, 소피아의 인생의 일부가 되기를, 우리가 진정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해요.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36세에 마침내 꿈의 남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딸까지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13세가 된 소피아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이었다. 처음에는 나에게 조심스러웠는데 이는 완전히 이해할 만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동안 독신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이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우리는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갔다. 나는 결코 그녀의 어머니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지지하는 인물, 나이 많은 친구가 되려 했다.
그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 파티를 위해 은은하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친구들과 첫사랑에 대한 그녀의 청소년기 드라마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나를 엘레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1987년 1월 병원 성당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 소피아가 내 들러리였고 우리가 함께 선택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다. 페르난도는 내가 재단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울었고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이 수년간 찾고 있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느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했다. 소피아를 위한 정원과 페르난도가 필요할 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서재가 있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꿈 같았다. 페르난도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세심하고 다정하며 병원에서의 긴 하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안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우리의 공동 보살핌 아래 꽃처럼 피어났고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다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것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병원에서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충만감을 느꼈다. 성공적인 경력, 든든한 결혼, 그리고 의붓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었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부러워했다. 엘레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들이 말했다. 직업, 완벽한 남편, 완벽한 딸, 마치 영화 속에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그래서 나는 신호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봤지만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알아차린 첫 번째 변화는 소피아가 16세가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더욱 거리감 있고 더욱 내성적이 되었다. 자신의 방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내가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면 그녀의 대답은 짧고 날카로운 단음절이었다. 청소년기예요. 페르난도가 나를 안심시켰다. 독립성을 찾는 것이 정상이에요. 당신도 의학에서 청소년 발달을 공부했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자로서 사람들의 미묘한 신호를 읽는데 익숙한 간호사로서의 내 본능은 뭔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친밀한 대화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남자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며 나와 둘만 남는 것을 피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물으면 그녀는 내가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죄책감과 경멸처럼 보이는 것의 혼합이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소피아는 밤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거나 그룹 프로젝트라는 막연한 핑계로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항상 우수했던 그녀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페르난도가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면 그녀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이 되었다. 항상 나를 통제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밤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늦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고발하는 듯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자신의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간 후 페르난도와 나는 부엌에 남아 겉보기에 완벽했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내가 제안했다. 청소년 전문 심리학자를 찾아볼 수 있어요. 페르난도가 깊게 한숨을 쉬며 극심한 스트레스의 신호로 내가 알고 있던 제스처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레나.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당신이 알았던 다정한 소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분노로 가득 찬 이 낯선 아이가 있어요. 1990년 5월 소피아 졸업 몇 주 전 나는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라고 결정했다. 페르난도가 응급수술 때문에 병원에 남아야 하는 오후를 이용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소피아, 우리 대화할 수 있을까? 뭔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겠어. 도와주고 싶어. 그녀는 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거의 적대적이었다. 도와준다고요? 정말이요? 이 집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피아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를 말할지 말지를 평가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잊어버려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 순진해요. 그 말들이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나는 소피아가 내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찾기 위해 우리 집의 역학관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페르난도는 여전히 같은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평소 시간에 집에 왔으며 하루 중에 내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전화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꽃을 사다 주었다. 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야 할 소피아의 졸업식 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왔다. 졸업식은 아름다웠고 소피아는 졸업 가운과 모자를 쓰고 빛났으며 그녀의 반대표 연설자로 선정되었다. 우리가 쓰는 가명과 숨기는 진실에 대한 그녀의 연설은 깊이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사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해한다. 졸업식 후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소피아의 몇몇 반 친구들, 병원의 몇몇 동료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이 왔다. 이리야 소피아의 몇몇 반따 내가 2층 창고에서 샴페인을 더 가져오기로 결정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페르난도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알아챘다. 혹시 손님 중 누군가가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을까 생각하며 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틈새로 본 것이 나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페르난도가 거기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소피아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 졸업 후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포옹하는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위를 뒤집어 놓는 열정으로 키스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엉켜 있었으며 그녀는 내가 그렇게 많이 글을 일하는 모습을 봤던 책상에 밀려 있었다. 샴페인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온 집이 놀랄만한 소음을 냈다. 페르난도와 소피아는 급히 떨어졌고 그들의 얼굴은 발각된 충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에서는 수치심이나 후회를 보지 못했다. 승리를 보았다. 내 피를 얼게 만드는 차갑고 계산적인 만족감을 보았다. 엘레나. 페르난도가 더듬거리며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마치 그가 위험한 동물인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다. 소피아가 앞으로 나서며 내 절망과 잔혹하게 대조되는 차분함으로 옷을 정리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엘레나 엄마?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충동을 참을 수 없었고 나는 내가 전혀 몰랐던 힘을 발견했어요. 힘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의 차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되물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 그녀가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당신은 항상 너무 완벽했고 이 집에서 당신의 자리를 너무 확신했고 당신이 이상적인 가족을 얻었다고 너무 확신했어요. 하지만 나는 먼저 여기 있었어요, 엘레나. 이것은 내 집이었고 그는 내 아버지였고 당신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었던 그냥 침입자일 뿐이었어요. 페르난도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소피아, 그만해. 그런 게 그녀가 그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야, 엘레나. 나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나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소피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중단시켰다. 내가 당신을 유혹했다고 그녀에게 말할 거예요? 불쌍한 순진한 소녀가 존경받는 의사를 타락시켰다고요? 대화는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 갑자기 멈췄다. 손님들이 샴페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가 무슨 일인지 보러 오고 있었다. 몇 초 만에 우리는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동안 정상적인 가족 역할을 하는 배우들로 변해야 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복도에 나타난 페르난도의 동료에게 말했다. 그냥 병이 미끄러졌어요. 곧 청소하러 오겠습니다. 그날 밤의 나머지는 초현실적인 악몽이었다. 내가 속으로는 마음이 손으로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미소 짓고 대화하고 소피아의 졸업을 축하받아야 했다. 페르난도를 볼 때마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소피아를 볼 때마다 그녀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승리의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손님들이 떠났을 때 우리 셋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페르난도는 초췌해 보였고 하룻밤에 10년이 늙은 것 같았다. 반면 소피아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해 보였다. 마침내 수년간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페르난도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에 묻었다. 엘레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 적 없어요. 통제를 벗어난 끔찍한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소피아가 웃었다. 2년간의 비밀 만남을 실수라고 불러요?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갈 때마다 나를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을요? 당신이 나에게 줬던 특별한 선물들을 그녀는 내가 좋은 학생이라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모든 단어가 더 깊이 밝히는 칼 같았다. 내가 무시했던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소피아가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하기 시작한 비싼 향수들, 페르난도가 그녀의 좋은 성적 때문에 준다던 보석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긴장감을 발견했던 때들, 출장, 내가 갑자기 기억하며 중얼거렸다. 주말에 의학회의가 있다고 했을 때들, 페르난도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도시의 호텔로 갔어요. 그녀가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라고, 위험 없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어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소피아가 폭발했다. 당신이 어른이었어요. 당신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남자들에 대한 내 힘을 발견한 그냥 청소년이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상황을 조작한 청소년. 페르난도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계속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위협한 청소년. 너무 과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치 바닥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짐을 싸겠어요. 내가 발표했다. 이 집에 한 분도 더 있을 수 없어요. 엘레나, 제발 해결할 수 있어요. 페르난도가 일어나 나를 멈추려 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해결한다고요? 내 남편이 자신의 10대 딸과 2년간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을 내 집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당신이 나에게 키스할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있다가 온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소피아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빠가 나를 당신과 얼마나 자주 비교했는지 알아요? 소피아는 엘레나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엘레나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젊게 느끼게 하고 원하는 느낌을 준다고요. 나는 우리 침실로 뛰어갔다. 페르난도와 내가 가장 친밀한 순간들을 나누었던 그 방, 내 피난처였던 그곳이 이제는 오염되고 모독된 것 같았다. 옷장에서 2개의 가방을 꺼내 순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옷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페르난도가 나를 따라와서 들어달라고, 상황을 더 잘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다. 내 뇌는 고통에 대한 내성의 한계에 도달했고 내 안에 무언가가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지기 전에 그곳을 떠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엘레나,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소피아와 일어난 일은 일시적인 광기였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나는 손에 반쯤 접힌 셔츠를 들고 멈췄다. 페르난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단순히 배신이 아니에요. 2년 동안 내가 2명의 낯선 사람과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절대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다치게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조용히 짐 싸기를 마쳤다. 페르난도는 문가에 서서 울고 있었다. 내가 나가려고 그의 옆을 지날 때 그가 부드럽게 내 팔을 잡았다.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말아요. 당신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한때 내 피난처였던 그 녹색 눈들에서 친숙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페르난도,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화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모르겠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도 더 이상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2시에 가벼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을 나섰는데 그 순간에 어울리는 날씨 같았다. 소피아는 거실에 있었고 여전히 깨어 있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가방을 든 나를 보았을 때 미소 지었다. 어디로 갈 건가요, 엘레나 엄마? 달려갈 곳이 있나요? 나는 문가에서 멈춰 서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소피아, 언젠가 당신이 입힌 상처를 이해할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소녀는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여자가 되거든요. 아마도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자신의 집에서 2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 갔고 다음 날 아침 임대할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페르난도와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시 반대편의 사설 클리닉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2주 만에 내 실용적인 삶을 완전히 재건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엉망이었다. 그 이후 몇 달간은 내 존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하고 심리적 도움을 구해야 할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치료사는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내가 무시한 신호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자신을 괴롭혔다. 페르난도는 처음 몇 달 동안 셀 수 없이 나에게 연락하려 했다. 편지, 전화, 직장으로 보낸 꽃, 심지어 내가 있을 걸 알고 있는 곳에 나타나기까지 했다. 항상 같은 메시지였다. 소피아와 끝냈다고, 도움을 구했다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결혼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결혼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고통이 나를 더욱 신중하고 더욱 불신하며 내 마음을 더욱 보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또한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단순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10대 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감정적 혼란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들을 말해주었다. 이혼은 1991년 12월에 확정되었다. 나는 집이나 우리가 함께 획득한 재산 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자유로워지고 새로 시작하고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계모로 정의되지 않는 정체성을 재건하고 싶었다. 다시 단순히 엘레나가 되고 싶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나는 내 경력에 강박적으로 집중했다. 중환자실을 전문으로 하고 추가 과정을 수강했으며 내가 일하던 클리닉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 이른 내 피난처가 되었고 내가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곳이 되었다. 연애 관계에 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워졌다. 그 몇 년 동안 몇 명의 남자들과 사귀었지만 감정적 복잡성이나 복잡한 가족 상황의 첫 번째 신호에서 나는 멀어졌다. 겨우 회복된 내 정서적 안정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없었다. 1998년 이혼 7년 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소피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고 더 성숙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들렸다. 엘레나, 소피아예요. 당신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을 봐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요. 내 첫 번째 반응은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에 있던 무언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취약함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나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완전한 진실을요. 그녀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우리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장소들과 멀리 떨어진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랐다. 더 이상 내가 기억하던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청소년이 아니었다. 너무 많이 살아온 것 같은 25세 여성이었고 깊은 다크서클과 허영심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말해주는 말랐음을 가지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신경질적인 움직임으로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 할지 몰랐어요.
여전히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있네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소피아는 찬물에 뛰어들려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엘레나, 그날 밤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확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와의 관계는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한 것처럼 시작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빠를 유혹했다고, 젊은 여성의 힘을 사용해서 그를 조작했다고 당신이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내가 15세일 때 나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애무들이었지만 그는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비밀이라고요. 세상이 다시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였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빠가 상황이 합의적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나를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대가 아버지 같은 존재와 그런 일에 정말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 상황에 대해 이해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왜 그날 밤 나에게 반대로 말했죠? 마침내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소피아가 울기 시작했고 내가 그녀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이 진짜 같았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엘레나.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없는 모든 것을 당신이 대표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순수했고 순진했고 내가 병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발견했을 때 내가 다쳐온 것처럼 당신을 다치게 할 기회를 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계획했고 당신 아버지를 조작했다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16살이 되어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나는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에게 나와 계속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여행을 데려가달라고 협박했어요. 그 힘에, 그 통제감에 중독되었어요. 대화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소피아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부 사항들을 말해주었다. 몇 달 동안 어떻게 학대를 정상화했는지, 자신이 특별하다고,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 그리고 상황의 현실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졌을 때 어떻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나에 대한 복수 갈망으로 돌렸는지,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 즉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여자인 나에 대한 복수로. 엘레나,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일어난 일 중 어떤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속이 너무 망가져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당신이 가장 쉬운 표적이었어요. 우리가 카페를 나올 때 나는 마치 두 번째 충격적인 폭로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함께 다른 것이 있었다.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안도감. 수년 동안 나는 10대 조작자가 내 남편을 유혹하는 신호들을 어떻게 보지 못했는지 자신을 괴롭혀왔다. 이제 그런 버전의 사건들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볼 신호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당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내가 물었다. 많이 우울해했어요.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여러 번 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나는 그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독성적인 환경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소피아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3년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느린 과정이지만 너무 다쳤을 때 했던 일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당신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색하지만 필요한 포옹으로 작별했다.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되는 영화의 엔딩은 아니었지만 내가 필요한 줄 몰랐던 마무리였다. 그 대화 이후 몇 년간은 느린 정서적 재건의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이 내가 져야 할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아내와 계모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하는 것을 멈추고
상황이 나에게 입힌 진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3년 53세에 내가 기업들을 위해 진행하던 응급처치 과정에서 로베르토를 만났다. 그는 소박한 남자였고 이혼했으며 작은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페르난도의 세련된 우아함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내가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적인 투명성. 로베르토에게는 비밀이나 복잡한 가족 상황이 없었다.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이었고 전 아내와는 우호적이지만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했으며 첫날부터 자신의 과거, 두려움, 기대에 대해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다. 엘레나, 우리의 첫 데이트들 이후 그가 말했다. 나는 복잡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일하고 집에 와서 집에서 만든 음식과 텔레비전을 즐겨요. 드라마나 격렬한 열정을 찾고 있다면 나는 당신의 남자가 아니에요. 한때 지루하다고 여겼을 그 단순함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보였다. 우리는 2005년 시청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 큰 파티나 흰 드레스는 없었다. 몇 명에 가까운 친구들과의 소박한 축하, 그리고 진짜 기반 위에 견고한 것을 건설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만 있었다. 로베르토와의 세월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드라마와 강도의 중독적인 흥분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는 누군가와 매일 깨어나는 깊은 만족감이었다.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구획이 없는 누군가. 2010년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페르난도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나이보다 늙어 있었다. 그는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고 소피아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의료계에 퍼진 후 병원에서 직장을 잃었으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수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엘레나,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가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입힌 상처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배신뿐만 아니라 절대 당신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허용한 것까지요. 그는 소피아와도 몇 년 전에 이야기했고 내가 그녀와 나눈 것과 비슷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와 자신에게 자신이 책임 있는 어른이었다고, 자신의 권력과 신뢰의 위치를 남용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당신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가 계속했다. 단지 내가 모든 2년간 내가 한 일을 정말로 이해하며 보냈다는 걸 알아주세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함의했던 모든 배신의 층들을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그의 고백을 들었다.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지만 연민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 다른 인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페르난도,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고 소피아도 찾기를 바라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과거는 과거에 두는 것을 선호해요. 완전히 이해해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때였다. 공통 지인들을 통해 그가 2018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 밤 비밀과 거짓말이 그를 낯선 사람으로 바꾸기 전에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위해 촛불을 켰다. 소피아와 나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가끔씩 연락을 유지했다. 때때로 짧은 만남들, 서로의 삶에 대한 근황들. 그녀는 심리학자가 되어 아동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했다. 내가 겪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 방법이에요. 그녀가 한번 설명했다. 다른 아이들이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아마 내 경험이 긍정적인 무언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2아이를 낳았으며 가끔 만남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건설했다. 우리는 그녀가 10대였을 때 가졌던 가까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상호평화에 도달했다. 우리 둘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치게 한 상황의 피해자였다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지금 73세가 되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시간이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내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나는 배신당한 여자, 끔찍한 상황의 피해자로 나 자신을 정의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